DC 코믹스 영화들이 참패를 하는 가운데 영화 아쿠아맨이 개봉을 하면서 드디어 DC 코믹스에도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아쿠아맨 영화는 아쿠아맨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DC 코믹스 영화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가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는 아쿠아맨이란 캐릭터가 생소하기 때문에 영화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영화 아쿠아맨과 원작 아쿠아맨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대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주의해주세요. 영화에는 아쿠아맨이 온갖 전투를 벌일 때 드럼을 치는 문어와 아틀란의 삶창을 지키는 거대한 바다개수 카라덴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들은 원작에 등장하는 토포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토포는 1950년대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영화처럼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악당을 물리치는 아쿠아맨의 사이드킥이었는데요. 이런 캐릭터가 조금씩 변하다가 U-52 시대가 오면서 카라덴같이 강력한 존재로 변모하게 된 것으로 영화는 1950년대의 토포를 드럼치는 문어로 표현했고 U-52 시대의 토포를 카라덴처럼 표현한 것이죠. 참고로 U-52 시대의 토포는 수백 미터가 넘는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쿠아맨도 그에게 쉽게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맨은 부탁을 통해 토포를 움직일 수 있으며 이렇게 움직인 토포는 아틀란티스를 급습한 스캐빈저 일당을 단독으로 박살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은 영화에 등장한 카라덴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죠. 또한 카라덴의 디자인은 영화 퍼시픽님의 개수 카이주를 어느 정도 참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카라덴인가? 먼저 원작에서는 과거 아틀란티스의 설계자이자 건설자였던 아틀란이 아틀란티스를 외부로 개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동족의 정통성을 우려한 오린이 그를 몰아내고 아틀란티스를 폐쇄적인 국가로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이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아틀란은 강력한 금속과 마법의 힘을 이용해서 7가지의 무기를 만들었고 이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데드킹의 셉터를 이용해서 아틀란티스를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이후 아틀란은 자신이 만든 7개의 무기들과 함께 아틀란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참고로 원작에 등장하는 아틀란티스의 7가지 무기는 착용자를 어디든지 텔레포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글로브 오브 트랜스포테이션과 강력한 포스 실드와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마나클즈 오브 포스, 착용자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틀란티얼 헬멧, 모든 언어를 해독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실 오브 클레어리티, 모든 물리적인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아틀란티얼 키, 바다를 지배할 수 있으며 강력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기로도 파괴가 불가능한 넵툰의 30창, 아틀란이 아틀란티스를 파괴할 때 사용했던 무기로 강력한 지진과 해일을 일으켜서 섬 하나쯤은 간단하게 파괴할 수 있으며 트렌치 종족을 잠시 동안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데드킹의 셉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아틀란의 발명품 때문에 아틀란티스가 멸망했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아틀란이 사라졌으며 그가 만든 무기도 삼시창 하나만 있다는 설정으로 변경되었죠. 그리고 아틀란의 삼시창은 원작에 등장하는 넵툰의 삼시창을 닮아있지만 강력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 원작과는 달리 온가의 전투에서 손쉽게 파괴되었으며 영화에서 아쿠아맨이 얻게 되는 아틀란의 삼시창은 원작의 데드킹의 셉터처럼 트렌치 종족을 지배할 수 있으며 외형은 원작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의 삼시창을 닮아 있습니다. 원작에 등장하는 포세이돈의 삼시창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사용했던 무기로 지면을 강타해서 강력한 지진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를 내리고 번개와 태풍을 불러올 수 있고 물과 얼음, 바다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아쿠아맨에게 비행 능력을 부여해주며 지구는 물론이고 다른 행성까지도 물만 있다면 자유롭게 텔레포트 할 수 있고 짧은 검의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한 마법 무기인데요. 영화에서는 데드킹의 셉터와 포세이돈의 삼시창을 조금씩 섞은 것으로 보이네요. 원작에서는 아틀란티스가 파괴되면서 인구의 9할이 폐에 물이 가득 차 목숨을 잃고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아틀란티스 왕국과 버뮤다 삼각지대에 고립된 제벨 왕국, 괴물로 변해버린 트렌치 왕국이 탄생했으며 다른 왕국들은 모두 멸망한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아틀란티스 왕국과 제벨 왕국, 트렌치 왕국과 더불어 어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피셔맨 왕국과 갑각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브라임 왕국이 아직 살아있으며 사하라 사막이 바다였을 당시 번성했던 데저트 왕국이 바다가 사라지면서 멸망했으며
로스트 레이션 왕국은 아주 오래전에 멸망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제벨 왕국과 아틀란티스 왕국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등장하지만 사실 원작에 등장하는 제벨 왕국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고립된 이유가 아틀란티스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네레우스 왕이 메라의 아버지이자 제벨의 왕으로 묘사가 되지만 원작에 등장하는 네레우스는 제벨의 장군이자 메라의 약혼자로 등장하며 라이아스 왕이 메라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라는 아틀란티스를 증오하는 라이아스 왕에게 암살자로 길러졌으며 이후 아틀란티스의 왕 아쿠아맨을 죽이러 왔다가 그와 사랑에 빠지면서 연인이 되었고 이 사실에 분노한 네레우스가 아쿠아맨의 악당으로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메라가 옴의 약혼자로 등장하며 네레우스 왕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는 진정한 지도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아틀라나는 토마스 커리와 아서 커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아틀란티스로 향했고 얼마 후 정략 결혼을 통해 옴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옴은 이후 아틀란티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서 지상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중 왕국의 최고 권위자에게만 부여된다는 오션 마스터가 되려고 하죠. 그리고 아틀란티스를 찾아온 아쿠아맨을 죽이려고 하는 잔혹한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원작에 등장하는 옴은 자신이 극도로 혐오하는 지상세계에 갇혀있는 아쿠아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왕위에 올랐으며 이후 아쿠아맨이 아틀란티스를 찾아왔을 때 웃으면서 왕권을 물려주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오션 마스터는 그냥 옴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며 이후 아쿠아맨이 왕권을 포기하고 메라와 지상세계에 정착을 하자 군대를 이끌고 지상세계를 공격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아쿠아맨에게 패하면서 그의 조력자로 남는 인물인데요. 영화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위해서라면 종족과 친형도 죽일 수 있는 냉혈한으로 그려지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에 아쿠아맨이 따로 이야기를 하자는 장면으로 봐선 영화에서도 원작의 이런 설정을 어느 정도 채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영화에 등장하는 블랙 만타는 옴의 사주를 받고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 잠수함을 탈다가 아쿠아맨과 전투를 하게 되고 이 전투로 인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면서 아쿠아맨을 증오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아무리 영화라지만 아쿠아맨이 어뢰에 깔린 블랙 만타의 아버지를 외면하는 장면은 그동안 원작에서 보여준 아쿠아맨의 성격을 180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사실 원작에서 그려지는 아쿠아맨은 육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사람들을 먼저 구하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아무튼 영화에서는 이렇게 아쿠아맨과 블랙 만타가 원수가 되었지만 원작에서는 신 박사에게 고용된 블랙 만타가 아쿠아맨의 혈액을 채취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토마스 커리와 몸싸움을 하게 되고 이 싸움으로 인해 토마스 커리는 3일 후 심장마비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분노한 아쿠아맨이 블랙 만타를 쫓다가 블랙 만타로 오인하고 죽인 인물이 바로 블랙 만타의 아버지로 사실 원작에서 이 둘의 관계는 최악 중에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작에서 블랙 만타와 아쿠아맨의 싸움은 항상 치열하며 블랙 만타는 아쿠아맨의 영원한 축적으로 묘사가 되죠. 또한 영화에서 블랙 만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옴에게서 받은 아틀란티스의 장비를 앉은 자리에서 개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아틀란티스의 기술력은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고도의 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평범한 해적이었던 블랙 만타가 개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원작에서 보여준 슈트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긴 했지만 이 정도 능력을 가졌다면 개조가 아니라 아예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었어야죠. 영화에서 블랙 만타가 아쿠아맨과 대면했을 때 스스로를 스캐빈저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원작에 등장하는 스캐빈저는 아쿠아맨의 오랜 악당으로 블랙 만타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죠. 원작에 등장하는 스캐빈저는 아틀란티스의 무기를 훔치는 것도 모자라 아틀란티스를 공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드는 인물인데요. 영화에서는 블랙 만타가 스스로를 스캐빈저라고 밝힌 만큼 영화에서는 스캐빈저와 블랙 만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맨 2편에서는 원작에서 스캐빈저가 했던 것처럼 블랙 만타가 아틀란티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영화에서는 볼코가 어렸을 때부터 아쿠아맨을 훈련시키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신박사가 아쿠아맨을 훈련시킨 스승으로 등장합니다. 원작에 등장하는 신박사는 아틀란티스에 관심이 많은 해양생물학자로 아서 커리가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자 이것을 걱정하던 토마스 커리가 그에게 아서 커리를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아서 커리를 맡게 된 신박사는 아서 커리가 능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왔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명예욕이 많았던 신박사는 아서 커리를 이용해서 아틀란티스를 세상에 밝히려고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토마스 커리는 그동안 신박사가 모아둔 자료를 모두 없애고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신박사는 그동안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에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밝히려고 했는데요. 세상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그를 믿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신박사는 그동안 해양 생물학자로서 얻은 명성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에 분노한 신박사는 바다의 보물 사냥꾼인 블랙만타를 고용해서 아서 커리의 혈액 샘플을 얻으려고 했고, 그 덕분에 토마스 커리가 죽고 블랙만타의 아버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아쿠아맨과 악연을 쌓게 된 신박사는 아쿠아맨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이후 진정으로 용서를 빌면서 아쿠아맨의 조력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영화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신박사가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밝히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그의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원작에 등장하는 벌커는 오랫동안 아틀란티스의 왕가를 모시는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아버지가 죽고 방황하던 아서 커리를 아틀란티스로 인도하고 아틀란티스의 역사를 알려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론 아쿠아맨을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육지와 아틀란티스와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원작에 등장하는 벌커는 아쿠아맨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충신이죠. 따라서 어렸을 때 아쿠아맨을 가르친 스승이라는 점만 빼면 영화에서 보여지는 벌커는 원작과 굉장히 흡사한 캐릭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아쿠아맨과 원작 아쿠아맨을 살펴봤는데요. 영화가 생각보다 원작의 설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죠? 부디 이번 기회에 DC 코믹스가 다시 부활해서 영화도 마블과 양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